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가장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주식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분,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스승, 동학개미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30년 정도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은 처음 아닌가, 뭐, 이런 쏠림 현상은 또 네. 처음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아주 자주 있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서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예. 또 지금만큼 바빴던 적이 이제 작년 하반기.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네.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습니까? 네. 아니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기서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다가 네. 한 1800 가거나 나스닥이 10,000 깨졌을 때 그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쟁으로 그때도 되게 바빴어요. 네. 그때도 여기저기 나와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는 가장 큰 기준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네. 싸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싸졌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이 회사는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없어질 회사야. 그렇게 해서 싸지는 회사가 있지만 초우량 기업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 재작년에 이제는 그냥 무조건 미국 주식만 하면 돼. 그게 불과 2년 전 얘기였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작년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은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의 매 순간마다 그렇게 뭔가 세력이 와 몰리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쏠리는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10배거가 꽤 자주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꿈을 쫓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막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올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딱 1월 들어서면서부터 지난해하고는 또 분위기가,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쫙쫙 올라가는 것도 생기고 막 이랬었는데, 내친 김에 이제 이거는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네.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의 구루에 해당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3,300 정도가 아니라, 한 2,800 정도 S&P 500 네. 기준으로요. 2,800 정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작년 10월 11일 날 다우 나스닥 바닥 찍기 이틀 전에 거의 바닥에서 여기서 한 20%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말해서 후달리겠습니까? 너무 공포죠. 네. 그런 와중에 여기서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있거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 현금 비중이 2008년 10월 달 가장 바닥이었을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현금 비중을 가져갑니다. 네. 보통 100% 주식형 펀드에서 주식을 99.9까지 채울 수 있는데
현금을 6%나 가져간다는 말은 현금을 가져갔다가 지수가 올라가면 6%만큼 지수를 못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현금을 6%나 들고 간다는 거는 꽤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008년 10월 정도의 현금을 들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도 현금 비중이 5%나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아직 조심조심 해야 되는구만요. 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SBB 은행 사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네. 파산 이런 엄청난 사태가 생겼는데 3월 달에 시장이 오히려 3%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큰 그림을 내가 예측은 하고는 가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항상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3월 달에 그런 은행 사태가 터졌는데 플러스 3%가 나네. 근데 저는 많이 안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게 현금 비중이 너무 많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1Q, 2Q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걸 보면 하반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은 여전히 리스크에 대비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10명 중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일까? 여전히 3,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도 네. 올해 3월 달에 그렇지. 역시 이런 은행 사태가 나오면서 올해 시장을 되게 안 좋게 얘기했던 분들의 논리가 크레딧 리스크가 온다는 거였잖아요. 신용 위기가 온다는 거였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경기 침체보다도 신용 위기거든요. 그게 2008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신용 위기가 이제 드디어 오나 보다 해서 현금화 시켜놨더니 뭐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올라가죠. 피부 미용 올라가죠. 현대 기아차 올라가죠. 반도체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고 있던 현금으로 나도 사야 되나? 주저주저 하다가 이건가 보다 하면서 보통 우리가 포모 현상 때문에 일단 무조건 센 주식에 막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런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시적인 반등이지 그거는 추세 전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산책하는 주인이 뭐죠? 주인은 실적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S&P 500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 5, 6%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강아지도 밑으로 가고 이익 추정치도 떨어지는 듯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산책하는 주인이 산을 올라가는데 잠시 내리막길이었던 거죠. 청계산을 올라가든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잠시 내리막길 나오잖아요. 뭐야 다시 오르막길이네 하면서 근데 강아지는 여기 있다가 올라가네 하면서 지금 쫓아오는데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종목들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실적 모멘텀이었어요. 그래서 하반기도 이 실적 모멘텀이 없이 스토리로만 아니면 어떤 금리를 인하해줘서 올라간 거라면 다시 주저앉을 건데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보면 하반기 내년에 확실하게 좋아질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근데 쌀 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종목을 다 보잖아요. 전 섹터를 전 종목은 다 못 보는데 대표 기업들 한 150개를 보면 이거는 너무 또 이쪽에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이쪽이 실제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빠진 그런 주식도 요즘 많아서 막 마음 아프셨잖아요. 아니 이런 주식들이 막 나중에 올라올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내년 1Q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여기서 2,900에서 3,100 정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배터리 주식 갈 때 조금 꿈틀거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배팅이 확 들어갔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빠지면 그 다음에 다음 배팅 물건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저평가돼 있는 것을 찾아내셨다면, 그래서 거기서 꿈틀거릴 때 들어가시면 이 정도의 10배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네. 배팅을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제가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94년도에 저희 회사에 굉장히 주식을 잘하시는 상무님이 계셨어요. 남상무님이라고, 성함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분이 95년 1월 달에 삼성전자 15만 원에서 주식 다 날리고 딱 떠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배울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남의 잔치 가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잔치에. 남의 잔치라는 말은 잘 모르는 잔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잔치집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인대고, 저는 잔치상이 여기서 계속 차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잔치예요. 남의 잔치에 가서 공짜로 먹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집을 찾아갔느냐?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잖아요. 내가 저기 가가지고 짜장면 10그릇 먹고 왔어. 짜장면이 아니라 뭐 갈비 한 10인분 먹고 와서 이러겠죠. 나 벌써 7인분 먹었어. 뭐 이러겠죠. 그래? 거기 그렇게 맛있는 갈비찜이 있어? 라고 찾아갔는데 빨리 가죠. 빨리 가야지. 뒤에 가면 갈비탕 다 떨어져. 네, 갈비탕 다 떨어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잔치집이 6시부터 12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6시, 7시에 가면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음식 막 먹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11시쯤 갔잖아요. 뭐 사람들이 나오면서 야 저기 진짜 맛있어 하면서 갔어요. 11시 갔더니 뭐야 뭐 찌꺼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잔치 끝나죠. 끝나면서 주인이 그런다는 거죠. 어디 가려고? 돈 내고 가. 설거지하고 가요. 설거지. 이거 치우고 설거지하고 가야지. 그러면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서 설거지하고 나와야 되고, 가려고 보면 차 끊기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주식에 내가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남들 아직 모르네? 네, 아직 2-3명밖에 없네. 그럴 때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주변에 뭐 누구 이런 사람들마저도 주식 한 데서 파셨다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이 잃어봐서.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주식 시장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들고 가시다가 주식 얘기하면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듯이, 요즘에는 주식시장 전체가 아니고 이제는 쏠리는 한 부분. 그러니까 요컨대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죠, 단연. 근데 저 주식을 전혀 안 하던 친구들이 자꾸 배터리 얘기하고 뭐가 좋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경험이 많았으니까 일단은 처분을 하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왜 주식은 대단한 이런 계산을 해서 PER 몇 배 곱하고 적정 주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유진 파마 교수라고 시카고 대학의 그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논문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시장은 효율적이다는 거잖아요.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한마디로 모든 정보는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PER, PBR 계산해봐야 먹을 거 없다, 초과 수익 없다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효율적 시장 가설로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하는데, 왜 거품이 생기고 왜 패닉 셀링이 생기는가 봤더니 인간의 동물적 본능 때문에.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에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다 반영을 했는데 어떨 때 거품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누가 저기서 많이 먹었대 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그냥 말만 듣고 그래? 그거 요즘 뭐가 좋아? 그게 좋아? 그걸로 많이 벌었어? 하면서 살 때가 저는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누가 좋다더라, 얼마 벌었다더라 하면서 뛰어들 때가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좀 몇 개 더 체크해서 파는데, 그래서 저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저는 PBR 10배가 넘어가면 순자산보다도 10배나 가치를 주고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게를 인수하는데, 저 가게 차리는데 1억 드는데 10억 내놔라고 그래요. 위험한 거죠. 그러면 10억? 근데 얼마 버는데? 1,000만 원 번데. 아니, 1억 해가지고 1,000만 원 벌면 10%니까 괜찮은 건데, 1,000만 원 버는데 10억 내놔라 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PBR을 잣대를 갖다 대는데,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막연하게, 이런 거는 10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비싼지 싼지 판단 안 하고 막 살 때, 이거는 과한데 하면서 팔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아요. 일시적으로 더 비싸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다시 적정 주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 하면 반드시 싸게 살 기회를 준다는 거죠.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그거요. 짝수 홀수년도. 그 네. 다음에 이제 미 대통령 선거. 네. 이런 것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작년이 짝수년도였잖아요. 네. 2022년. 폭망이었거든요. 폭망이었죠. 근데 2023년 홀수년도에 오면서 또 괜찮은 것 같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홀짝제가? 사실 이 데이터를 제가 거의 처음 시장에 이제 오픈을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박전무 짝수에 조심하고 홀수에는 돈 벌고,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유를, 어떤 논리를 얘기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맞나? 무슨 홀짝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무슨 홀짝 게임이야? 그랬는데, 지금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이 홀수년도고 오른쪽이 짝수년도인데요. 그 연도가 쭉 나오죠. 99, 2001, 20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확실히 맞네. 네. 홀수년도 코스피랑 코스닥인데, 코스피가 홀수년도 평균이 25.8%고요. 코스닥은 더해요. 40.9%. 근데 짝수년도를 보면 정말 허러블합니다. 정말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코스닥 짝수년도 보시면 98년부터 마이너스 22.9,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52,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34. 이 짝수년도에 평균이 마이너스 17%예요. 아니, 우리가 주식을 하면 그래도 연평균 5에서 10% 버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코스닥은 마이너스 17%예요. 근데 코스닥을 홀수에 하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홀수에 지금 99년부터 보시면 플러스 240%, 2001년도에는 미국의 나스닥이 폭망할 때였거든요. 플러스 37%, 그 다음에도 1 플러스 84, 15, 그리고 홀수년도 손실난 거는 11년도에 마이너스 2, 19년도에 마이너스 0.86. 이 정도로 코스닥이 홀수년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올해 제가 상반기를 되게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 해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다음 홀수의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도 나오잖아요. 네,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34%가 났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38% 그러나. 났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플러스 18% 나고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는 반도체였거든요. 반도체가 작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8% 그렇게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군요.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해 연초 이후로 지금 50% 올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이 홀수의 짝수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준모 근데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 우리는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제니까 3년만 지나가도 뭐 한 2년 만에 레임덕 오는 분도 있지만 3년만 지나가도 레임덕이 와요. 왜냐하면 저 사람 이제 물러나서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연임하시는가가 아니라 내년이면 이제 그만두실 건데 확정돼 버리는 거죠.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는 전혀 뭐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해 다니지만 정치 시스템 중에 우리가 바꿔야 될 거 하나는 저는 대통령 맞아요.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거니까. 네. 그래서 미국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미국은 4년 하고 잘하면 4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웬만하면 8년 해요. 오바마 8년 했고, 빌 클린턴 8년 했고, 조지 W 부시 8년 했고, 거의 다 8년 하는데, 너무 못하네. 못하네 하면 4년 만에 손절할 수 있는. 트럼프가 그랬죠. 네. 트럼프 4년 만에 손절 당했잖아요. 옛날에 카터 대통령 참 훌륭하신 분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손절. 그래서 손절을 4년 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잘하려고 하겠죠. 잘하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죠. 4년 내내 경제가 어떻게 좋아요? 경제는 분명히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오른쪽 표인데요. 대통령 대선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해보면 1년차 3.5, 근데 2년차가 경제 성장률이 2.6으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3년차 3, 4년차에 다시 쭉 4%까지 올라옵니다. 저때 선거가 또 있으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대표님도 방송을 오래 하셔서 우리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하잖아요. 광고 단가가 틀림없이 다를 거예요. 다르죠. 네. 그러면 9시 뉴스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고라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바로 직전 광고를 제일 많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3년차, 4년차를 와 올리는데 2년차를 아니 인위적으로 저렇게 누르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니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트럼프 때 2016년 말에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17년 1년차, 18년 2년차인데 아니 그때 보시면 오른쪽 미중 무역 전쟁 관세율 추이가 나오는데요. 2018년 6월 달에 34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도 맞받아치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켰어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 재벌에다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람인데 아니 왜 주식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저런 일을 왜 할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9년 되면 3년 차잖아요. 2019년 3년 차에 저렇게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저 악수하는 장면은 사실 유화책을 펴요. 유화책을 펴면서 19년 12월 14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구체적 내용은 농산품을 더 사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철회를 2020년 1월 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는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소비 국가잖아요. 그 소비재를 만들어주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고. 그러면 미국의 이 정치 시스템에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짝수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이 짝수회가 힘들다. 힘들고, 네. 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3년 차가 보면 항상 좋고, 홀수해. 네, 홀수에. 네.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게 27일입니다만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어제 FOMC 0.25% 네. 인상 또 했죠. 네. 뭐 다 예상한 거라 이거는 뭐 크게 뭐 작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야, 주식 시장이 괜찮다. 내가 한번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사전 조짐이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선수의 영역으로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싼지 비싼지에 네. 대한 판단을 그걸 밸류에이션이라 하고 그걸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이 기본기가 있나? 우리가 체력장 테스트도 하고 운동선수들 보면 기본기 네, 네. 예, 축구 선수가 14초 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10초, 11초 뛰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기본기가 그런 체력과 빨리 달리는 거. 그러면 옛날에 볼트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잖아요. 네. 근데 우사인 볼트가 축구도 진출을 하기는 했어요. 예, 축구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테크닉이 부족한 거죠.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볼 가지고 달리는 거는 좀 부족한 거죠. 달리기는 무지 빠르지만 볼을 달고 다니는 거는 메시처럼 네. 예, 테크닉이 그건 필요한 또 거죠. 다른 문제죠. 예.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는데 너무 기술적 분석? 그 차트 분석? 에이, 그 차트 분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축구는 달리기만 빠르면 되지. 에이, 뭐가 테크닉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기본기가 없으면서 또 테크닉, 차트만 보고 매매가 절대 돈 못 봅니다. 네.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주식으로 그래도 중수, 고수가 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필요한데 주식을 언제 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네. 저 작년에 S&P 500이 많이 빠졌을 때 PER이 1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싸죠. 네. 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PBR이 0.8이 깨졌으니까 쌉니다. 근데 싼데 아니 싼 거는 알겠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그 타이밍을 찾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 대표님도 오늘 엄청난 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어디서도 네. 못 들어보셨을 네. 건데 주식시장의 역사 이 코스피를 자세히 보시면